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바로 그 나스닥의 흥미진진한 역사와 또 회복력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말 수십 년간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이었잖아요. 그걸 따라가 보면서 무엇이 지금의 나스닥을 만들었는지 그 핵심 동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들이 나스닥이 겪어온 주요 사건들, 그리고 그 동력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연대기 순으로 쭉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기술 혁신이라든지 또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그리고 위기 대응 같은 이런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 보니까 역시 1987년 블랙 먼데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22.6% 폭락이라니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근데 이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좀 덜했고 또 빠르게 반등했다.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당시 나스닥이 지금처럼 기술주 비중이 완전 압도적이지 않았다는 점도 있긴 한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역시 연준의 역할이었어요. 굉장히 발빠르게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했거든요. 아, 그때 이미요? 네, 그게 투자 심리를 상당히 빠르게 안정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어떻게 보면 위기 대응의 좀 초기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위기 대응. 그리고 이제 9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월드와일드 웹, WWW가 등장하면서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나스닥이 무려 440% 이상 급등했다니. 아니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숫자인데 당시 분위기가 대체 어땠길래 이렇게까지 치솟은 거죠? 그야말로 뭐랄까 신세계가 열린다는 그런 기대감, 그런 거였죠. 인터넷이라는 이 새로운 기술이 이제 세상을 완전히 바꿀 거다, 이런 믿음이 엄청났고요. 그래서 관련 기업이다 싶으면 일단 투자하고 보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강했습니다. 묻지마 투자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엄청난 기대감 속에는 당연히 거품이 잔뜩 끼어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그 거품은 결국 꺼지기 마련이죠. 2000년에 최고점을 찍고 불과 2년 만인 2002년까지 75%나 폭락했다니. 와,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드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이 자료가 보여주는 건 당시 수행 모델조차 제대로 없던 기업들에 대한 그 과도한 기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또 시장이 어떻게 스스로 그 가치를 다시 찾아가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자정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 시장의 자정 능력. 네. 그런데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2008년에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고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이걸로 신용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나스닥 포함해서 주요 지수들이 그냥 반토막 났다고 자료는 지적하네요. 이때도 연준의 대응이 중요했습니까? 이때는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제로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 QE라는 이전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정책이 등장하게 되죠. 양적 완화요? QE? 네, 중앙은행이 직접 채권을 막 사들여서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푸는 방식인데요. 이게 금리를 정말 극단적으로 낮추고 완전히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양적 완화, QE. 그게 정확히 어떤 효과를 가져왔길래 그 이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10년 넘게 기술주 중심의 대세 상승장을 이끌었다고 이 자료는 분석하는 걸까요? 네, 일단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잖아요. 그러니 돈이 갈 곳을 찾게 된 거죠. 특히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술주 쪽으로 자금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아하. 근데 여기에다가 또 시기적절하게 모바일 혁명,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초기 AI 같은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주면서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힘과 기술 혁신이 시너지를 내면서 나스닥이 그 기간 동안 4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유동성과 기술 혁신의 시너지.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리고 2020년 팬데믹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해 3월에 갑자기 30%나 급락했다가 정말 순식간에 V자로 반등해서 2021년 말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이것도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정책 대응, 그리고 기술의 역할 덕분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재정 부양책과 통화 완화 정책이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작동했고요. 동시에 또 비대면 환경으로의 전환이 디지털 기업들의 성장을 정말 폭발적으로 이끌었죠.
위기 상황에서 정책과 기술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황도 참 다이나믹합니다. 2022년 말에 챗 GPT가 등장하면서 AI 붐이 확 일었는데 또 같은 해 시작된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에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부담을 느꼈고요. 그리고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2025년 4월에 미국의 대규모 수입 관세 발표라든지 또 딥시크 같은 AI 기업 관련 데이터 스캔들 같은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계속 튀어나오네요. 그렇죠.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부침은 언제나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자료는 결국 그 AI 플랫폼을 주도하는 대형 기업들의 아주 견조한 실적, 그리고 슬슬 다시 고개를 드는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나스닥 100 지수가 결국 25,500선을 다시 돌파하는 그런 저력을 보여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나스닥의 역사는 정말 위기와 기회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몬데이부터 닷컴 버블 붕괴, 금융위기, 팬데믹, 그리고 최근 AI 붐까지 정말 끊임없이 파도를 넘어왔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은 나스닥의 성장이 결코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다는 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번 위기를 딛고 일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탕에는 항상 기술 혁신,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마지막으로 결정적 시점의 정책 대응. 이 세 가지 엔진의 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술, 유동성, 정책 이 세 가지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이 세 가지 핵심 동력, 즉 기술, 유동성, 정책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미래의 새로운 위기나 어떤 변화 앞에서도 계속해서 유효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다음 탐구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